이거 감동인데요. 저는 사실은 3시간 강연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두 번째 파트에는 거의 남아 계신 분이 없을 거다 각오를 하고 사실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분이 남아 계시더라도 끝까지 강연을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저의 강연에 관심을 갖고 남아주셔서 제가 갑자기 힘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난다 그러니까 더 힘내라고 아마 구호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내용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스케줄을 관리하는 양반이 5시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뭐 또 이렇게 티타임도 하고 뭐 치맥 한다고 그런 게 있어서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용은 많이 남아 있고 좌우간 지금부터는 막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에 북핵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미래를 결정하는 2가지 요소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 사회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저출산 고령 사회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번 강연의 초점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아마 기존에 많이 듣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던 뭐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뭐 이런 로봇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왔을 때 과연 어떤 사회상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되는 사회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떤 사회상의 변화가 오는지 알아두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의 강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르신들 숫자가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린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죠. 이런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 노인과 청년층이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르신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자면 어른들이 일을 하니까 젊은이와 나눠야 될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또 일자리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또 부모 신세를 지죠. 이게 악순환에 들어간다. 그래서 젊은이고 어르신이고 간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된다는 얘기고요.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이미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입니다. 여기 써 있지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빨간 표시가 된 곳들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20살부터 39살까지의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연령대의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밑에 되는 곳을, 그러면 점차 아이가 줄어들어서 지역이 점점 더 쇠퇴하겠죠. 그런 지역을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된다.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거점 도시까지 그래요. 큰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해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해법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미 다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놓게 할까?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가 있다면 이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 가구의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왜?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가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옛날에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에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구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한 가구당 2017년에 어르신인 숫자가 비율이 20%인데 45년이 되면 5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구의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 이 세계는 들으면 누구든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전제로 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구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런 가족 해체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겠죠. 고령화, 황혼이혼 등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는 요소입니다. 가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보살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정부가 할 일입니다. 거기다가 소외, 고독사, 자살률 증가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가구 구성원이 고령화됩니다. 고령화되면 여기도 다 나라에서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청년들은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는 데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직업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상을 알게 되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부는 또 뭐를 해야 되는지. 먼저 외국인 정책부터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인권을 중시하는 이 정부의 스탠스대로 가게 되면 국부가 엄청나게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은 물론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부산, 경남, 울산을 가서 공단 지역을 방문을 해보니까 근로자의 3분의 2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임금 인상 속도를 쫓아가자니까 본인이 경제적으로 버거운 건 둘째치고 이만저만 국부 유출이 아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내국인 중심의 국민 중심의 정책을 다시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국제 기준은 맞추더라도.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양성평등의 화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젊은 여성들의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죠. 따라서 정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캐톨릭 국가, 구교도 국가들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딥니다. 양성평등 감수성이 떨어져요. 출산 대책이 실패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신교가 퍼져 있는 북유럽권과 불어권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출산 정책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장려 정책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경우에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다. 최근 그래서 아베 정부는 방향을 바꿔서 설정을 했습니다. 1억 총활약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결국 한 나라의 경제력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인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를 어떻게 끝까지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경제활동 인구화하고 그리고 케어를 할 거냐 정책의 초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는 거죠. 또 콜렉티브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어르신 대책이 케어 대책이 작동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죠. 특히
지역 거점이 편의점으로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편의점이 대신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적 생소한 표현이 있죠. 쇼핑 약자, 거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편의점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거의 편의점 중심의 지역사회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친화 산업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부분,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부분,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영역이 어떤 걸로 진화해 가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정교하게 맞추어서 정책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사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왜 물음표를 해놨냐?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옥죄죠. 옥죄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취소되고 폐지되고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좀 잡았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아까 보신 가구 숫자가 늘어나니까 집은 더 필요한데 가구군의 숫자는 줄어드니까 집은 소형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이제 택지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시장이었습니다. 택지를 개발한 마곡지구가 마지막이었어요. 빈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무는 수밖에 없어요. 낙후된 주거 환경을 허물고 재건축하고 과거의 뉴타운처럼 광역으로 재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기존에 있던 집이 옛날에 옛날 어르신들 표현을 하면 30평형대 아파트에서 한두 명 사는 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10평형대 주택을 2개, 3개 만드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기존 주택을 그대로 두고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어야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편안한 노인 친화형 주택으로 안에 시설도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가구 수는 늘고 가구 구성원 숫자는 줄고 평균 연령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집을 새로 짓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과거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광역 재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현 시장에 들어와서 다 취소하고 폐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죠. 수요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전부 다 옥죄했어요.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부동산 정책이 되면 안 된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저출산 고령 사회가 가져오는 트렌드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당장의 경제 현상에 급급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 정부의 먼 10년 뒤, 20년 뒤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5년 뒤, 10년 뒤의 근미래도 내다보는 정책적 해안, 비전이 결여되어 있구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된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지금과 같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정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만드는 사회적인 변화는 각종 복지정책 비롯해서 노동정책, 주거정책, 환경정책, 모든 사회관계 정책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이 정부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당연한 변화를 반영해서 창출해야 되는 정책적 준비가 매우 미비하다. 아니면 거의 전무하다. 이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정책 당국자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를, 사회상의 변화를 머릿속에 넣고 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맞춰서 취업이나 창업 전략을 세우고 어르신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셔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것을 제 책을 보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바뀌느냐,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 역기노로서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죠.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일자리가 급감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과연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 정책의 변화, 사회 안전망 정책의 변화, 교육 정책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오늘 보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경제가 발전하고 빈부격차는 늘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시면 저게 제가 아프리카에 가 있었던 루안다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프라면 이거는 우리나라 한참 경제 발전한 이후의 그래프, 상징적으로 차이가 나죠.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다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저런 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죠. 이 정부는 이런 거를 보수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고 선동을 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편적인 경제 발전의 결과물인 거죠. 어쨌거나 몇 년 전에 피케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본소득이 늘 근로소득, 노동소득을 압도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질적으로, 양쪽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그 속도 또한 점차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의 소득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겠어요? 첨단 과학기술로 영농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화면입니다. 결국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자리의 양태도 변하게 된다. 젊은 친구들은 관심이 많아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일자리 변화를 아마도 무조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 강의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연구를 해보니 요즘의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다. 문제는 뭐냐? 젊은 분들이 이 단기간의 혼란기를 견뎌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하면 일자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가? 많이 보던 표죠.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겁니다. 얼마나 줄고 얼마나 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 감소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착안을 하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거기서 대책을 찾아내죠. 실제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대부분 바로 실용화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기업이 그 기술을 채택해야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허락된 시간의 여유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예가 바이오 부분에서, 생명공학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봤죠? 중국의 어떤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뭐 처벌을 하니 많이 지금 복잡한 모양인데 어쨌거나 사회적 금기가 있는 영역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인 윤리 때문에 저항을 받아요. 특히 자율주행차가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사고 없이 거의 완벽하게 주행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들의 윤리관, 습속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리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입력을 해야 그대로 운행할 거 아니에요. 라이더다 레이더다 센서 기술에 의해서 다 읽어드려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요. 판단된 대로 운행할 수 있어요. 사고 안 내고 완벽하게. 그런데 어떤 경우의 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뿐이에요. 급하게. 여기는 3명이 있어요. 여기는 1명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충돌하라고 알고리즘을 짤 것 같아요?
한 명이요?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한 명이 어린아이면은요, 세 명은 어른이고 못 짭니다. 알고리즘을. 논쟁이 끝날 때까지 알고리즘을 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점에 막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런 설명을 하죠.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학교를 가리키는 거나 법이 만들어지는 건 늦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부딪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한다고 무조건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카풀 앱 가지고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시위하는 거 봤죠. 그게 당연히 예상됐던 수순의 저항인 거죠. 이런 건 많습니다. 적기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그림을, 아이고, 이 그림이 하나 없어졌네. 적기조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에 증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부들이 전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서 법을 만듭니다. 자동차 앞에 50m에 사람이 하나 걸어가면서 빨간 깃발을 들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죠. 빨리 가고 힘있고 먹이를 먹지 않고 경사진데도 잘 올라가야 자동차죠. 장점이죠. 근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난센스 같은 재미있는 우화 같지만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과학기술로 원격 의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상용화했어요. 쓰고 있어요. 우리는 원격 의료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힘센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런 저항을 많이 대변했습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자유한국당도 또 대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건가 하는 게 문제인데,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바로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생길 뿐입니다. 그것이 질서와 제도의 저항을 받으면서 속도가 결정이 되고, 결국 상용화를 결정하는 건 기업입니다. 비용 대비 이익이 있을 때 비로소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이 젊은 분들에게 허락된 기간이다,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빨리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느냐? 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을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좌우간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로봇이나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잘 못하는 일은 인간이 잘하고요. 인간이 잘하는 거, 인간 많이 할 수 있는 건 컴퓨터가 못합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걸 약간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자,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줄질 않아요. 세 번째, 인간의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의 발전사를 보여드렸는데요. 과거에 내 사진 찍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하루에 몇 번씩 찍죠. 맛있는 걸 봐도 찍고, 이쁜 걸 봐도 찍고,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찍고. 새로운 일자리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따라서 과거에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방직기가 만들어졌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어요. 내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해법은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경로를 통해서 갔습니다. 과거에 생각도 못하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경영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대학 중에 제일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경영학이죠. 과거에 없던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던 영역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히 상상을 못해요. 뭐가 만들어질지. 그러나 뭔가는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일단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IBM이 만든 왓슨 같은 겁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전 세계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질환에 대한 임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의료 저널이 하루에 수천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올 텐데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은 그거 다 빨아들이거든요. 순식간에 읽어내서 지식으로 축적을 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의사가 필요할까요?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하는 역할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소를 따라 올라갑니다. 점점 더 이 단계에서, 이 먹고 사는 단계에서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명예의 욕구, 영성의 욕구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점차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던 가치들을 누리는 영역으로 직업이 만들어져 올라간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짐작이 갈 거예요. 앞으로 뭐가 돈벌이가 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장수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양태가 바뀌게 되면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제가 다 설명이 된 거고요. 첫째, 일자리의 미래. 시간이 줄어듭니다. 노동시간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일부러 줄이려고 안 해도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월화일, 목금토일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갔던 2000년대 초반에 주 5일 근무제 한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준비해서 법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내도록 고민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 더 올 겁니다. 조만간 일주일에 나흘이라는 때가 오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일자리의 성격이 변하고 형태가 변하고 인지상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 끊임없이 교육시켜줘야 돼요. 국민들을. 일자리 교육도 그렇고 취미 교육도 그렇고 끊임없이 교육시켜줘야 될 책임이 생긴다. 이게 정책의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적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현재의 일자리 형태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의 일자리 형태를 상징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화입니다. 많이 달라지죠?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나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시켜주는 건 다른 이야기죠. 미래지향적인 준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표는 얻을 수 있겠으나 당장 지지 세력은 확보하고 확산시킬 수 있겠으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시켜주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공공부문에서는 하잖아요. 사기업에서는 그걸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지금 당장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고육지책,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해법을 지금 남발하고 표를 얻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산업의 변화, 노동 형태의 변화에 즉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처는 아님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제대로 한 나라들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마크롱의 노동개혁, 하르치의 노동개혁과 같은 이런 스몰 잡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민주의를 택하는 북유럽,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 정부도 그걸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의 노동 환경을 보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비슷한 처우를 받도록 노사정이 타협해서 직업 세계를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안 가는 거죠. 쉬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면 열광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빨라요, 이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그런 데서 찾습니다. 젊은이들이 결코 젠더 이슈 때문에만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이런 정부의 속셈을. 정부가 진정으로 젊은이를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사회 유동성 증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보다 10년 뒤에 내가 더 형편이 좋아질 거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우리 아이대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국민들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이승만의 농지개혁 얘기가 나올까? 읽어보시면 압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는데 국민들이, 농민들이 봉기하지 않은 이유, 체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4개 생겼거든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어요. 나라 겁니다. 소출을 전부 나라에서 가져가고 내 먹을 것만 줘요. 4개 아니에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적은 액수지만 돈을 주고 땅을 사들여서 또 적은 액수지만 분할 납부지만 대가를 치르고 땅을 가져가도록 했어요.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 땅이 생겼어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거죠. 무슨 얘기냐? 사회 유동성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더 이상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철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 민생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정통보수와 개혁보수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으로부터 가진 자의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 유동성 증진이라고 하는 어려운 목표, 다시 말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더 튼튼하게, 더 크게 만들어내는 정책들로 앞으로 중점을 옮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 중산층들에게 물어보면 중산층의, 실제로는 중산층인데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고 느껴요.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자들인데 나는 중산층밖에 안 되라고 느껴요. 그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억 원이라고 써 있죠. 이게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됩니다. 순자산액이, 내 재산에서 은행 빚이 있으면 빼면 순자산액이 될 겁니다. 대충 순자산액이 7억 정도 되면 상위, 요거 다 합한 숫자가 9%입니다. 7억 정도가 되면 상위 9%에 들어갑니다. 서울 강북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30평 아파트 있으면 얼마예요? 대충?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6, 7억 나가나요? 네, 뭐 편차는 있겠죠. 어쨌거나 본인이 상위 10%라고 그러면 안 믿을 거려? 보유액이 3억이면 상위 30%에 들어간다? 안 믿기죠?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런 거 보여드리면 에이, 내가 무슨 30%에 들어가, 내가 무슨 10%에 들어가. 대충 젊은 친구들도 아버님 재산 계산 끝났어요? 상위 몇 %에 들어가는지 계산 끝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여러분 가족이 위에 가 있지 않아요? 전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왜? 텔레비 보면 드라마마다 재벌이 너무 많이 나와. 거기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 이건 재산액으로 비교한 거고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또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데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기업 정규직에 입사하면 초봉이 3,74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작년 연말에 나온 통계니까 최신 자료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입사하면 초봉이 3,748만 원인데 이게
8분이 30% 안에 들어가네요. 상위. 대기업에 입사하는 순간 상위 30%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으로 볼 때. 빨간 거 볼까요?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으로 보면 이게 상위 10% 하한선하고 비슷하네요. 액수가.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일단 30%, 상위 30%에서 시작해서 상위 10%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죠.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 노총으로 치면 어디예요?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기업 공공기업 노조가 대부분 민노총 아닌가요? 그죠? 이분들이 상위 10%, 30%에서 시작해서 10%로 올라간 분들인데 끊임없이 임금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 것만 높이면 괜찮은데 여기 써 있는 중견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이런 데가 하도급 기업들이 많죠. 하청기업들, 중소기업들. 사내 하도급까지 치면 이분들 연봉이 올라가면 파이는 똑같은데 다른 분 것까지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분들께 올라가면 다른 분께 그대로 있거나 줄어드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노조의 탐욕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 유동성이 증진되는 사회로 가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은 신기득권이다. 더 이상 기득권 강화하는 운동은 국민들께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실제로 민노총 간부가 그걸 자백을 해요. 우리가 파업하면 옛날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국민적 저항이 예상이 된다. 이게 노조 간부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노조에 포획이 돼 있다. 촛불 덕분에 집권을 하니까 채무감이라고 그러죠. 빚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하다는 대로 끌려다녀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도 있다. 자,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의 대표적이죠. 요즘에 조금 약간 사기성이 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얼굴을 그려놓은 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첨단 벤처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앞으로 이거 기본소득 안 하면 대책 없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부익부, 빈익빈 점점 더 벌어지니까 기본소득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제가 이런 주장을 여기를 써놓으니까 이거 기본소득 하자는 주장인가? 오세훈?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을 실험한 걸 봤더니 위에는 선진국, 밑에는 후진국입니다. 미국 빼고 나미비아나 인도 같은 데서 실험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드머니를 주면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도를 해서 더 발전하는 데 써요. 그런데 부자 나라에서는 실험이 실패를 합니다. 스위스나 핀란드. 뉴스 보셨을 거예요. 스위스에서 1인당 300만 원인가요? 거의? 나눠주는 거 투표했는데 부결됐죠? 기억나세요? 왜요? 알아요, 이 사람들. 결국 내 주머니 털어간다는 걸 아는 거죠.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핀란드도 이 실험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성공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때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게 결론이고요. 결국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걸 전화기를 그려놨을까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죠.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했죠. 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압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선진국이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지도 선진국의 실험을 다 답습하고 시행착오를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시행착오는. 제일 잘 된 걸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빨리빨리 넘길게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음해소득세? 돈 많이 벌면 많이 내죠, 소득세. 덜 벌면 덜 내죠. 평균선 밑으로 벌면 오히려 돈을 주자, 거꾸로. 그게 음해소득세.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안심소득은 뭐냐? 기본소득은 국민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심소득은 가난할수록, 산식 보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좌우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한 분들은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이 안 돼요. 좌우간, 제가 주장하는 건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이나 이런 시스템이 논의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옛날에 무상급식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때 제 주장은 하우상박, 어려운 분들에 많이 주자는 거였고, 이 정부는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였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고집스럽게 시장직을 거는 바람에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예. 요즘에 매일 사과하고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예.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당내에 많아서. 그러나 정신은 그거였다. 똑같은 원리예요. 앞으로 이 논쟁이 또 벌어질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할지는 어느 당이 집권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제도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속도로 가면 5시까지 끝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자, 교육혁명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많이 보던 거고요. 이제 새로운 칼라의 노동자가 등장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인재상은 공존과 협력에 능한 인재상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과거처럼 범생이 주어진 환경에 가장 성실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재상에서 협업을 통해서 경쟁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의 인재상을 만드는 교육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써 있는 I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60년대 이미 스위스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일본의 교육혁명으로 이미 채택이 돼서 한 5년 전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이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특히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교육개혁에 돌입을 했어야 마땅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뭐 수능 시험에서 뭐를 높이고 뭐를 낮추고 절대평가를 하고 상대평가를 하고 뭐 수시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이거에 매몰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일자리 형태의 변화에도 준비를 못해. 빈부격차 심화시키면서, 국가 통계가 지금 빈부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에도 대비를 못해. 교육개혁을 해서 혁신성장에도 대비를 못해. 도대체 뭘 하자고 집권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안타까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결국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인재상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준비부터 바꾸고 있는데 이 정부는 전혀 준비하는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정책 역시 퇴행적이다,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육개혁을 하려면 고통스러워요. 수험생들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몇 년 뒤에 이렇게 바꾼다 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국민들은 싫어해도 미래를 지향하는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이고 의무인데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까지 끝냈고 이제 에너지 정책과 블록체인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답변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북 콘서트라는 게 뭐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느꼈던 바였기 때문에 정말 숨죽이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듣고 계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이제 한 5분 정도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 같은데요, 대학생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일반 대학생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가치관과 많이 공감이 돼서 당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랍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었는데요. 강연하던 내용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성에 대한 지지율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앞에 나온 일자리와 저출산 모두 청년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 분명한데 저는 젠더 갈등 역시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갈등 중 중요한 갈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나 하태경 의원이 워마드하고 토론도 하고 아니면 뭐 신고도 하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잘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혹은 할 것인지 하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답변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해서 지금 제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이번에 이제 당권 도전을 하기 위한 공약 내지는 정책 비전 중에 청년 당원 10만 프로젝트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라. 그리고 스킨십을 넓혀라. 이런 주문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노쇠한 정당 이미지와 노쇠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의 구성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청년 당원을 앞으로 키워내서 그 청년 당원들이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전이다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신봉하는 분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정치를 마치고 여생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일본의 마스지다 정경숙처럼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그것도 보수주의의 가치에 충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키워내는데 제 마지막 여생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의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과제를 꺼내놓고 이제 토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분들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을까? 뭐 그 중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다든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 청년이 듣고 싶어하는 청년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영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혈을 해줌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젊은 정당, 미래 정당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책들로 체화된 정당을 함께 만들어준다면 그게 아마도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자유한국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이 청년과 함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청년당원 10만 명 만들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반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당적이 없었던 학생이 반쯤 걸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있는데요. 어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 기술을 개발을 오래전부터 시작한 미국은 미래 자동차에 관해서 처음에는 바이오셀, 무슨 뭐 전기차, 수소차 등 여러 개발을 시작했지만 다른 기술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개발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 또한 수소차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다가 이제는 연료와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얼마 전에 현 정부가 수소차 2030이라는 개혁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수소차의 개발에다가 막강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막강한 자금을 투입했으니 일자리가 급격히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와 기술이 뒤처져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다시 감소하게 될 텐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미리 전제를 했지만 저는 과학자도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소차가 더 장래성이 있을지 전기차가 더 장래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리즈너블한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단점은 좀 있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데, 현대 기아자동차가 방향을 수소차로 잡을지 전기차로 잡을지는 그거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쪽으로 몰아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질문 학생 취지를 보니까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어떤 과학적인 판단이나 소신을 묻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앞으로 수소나 전기차로 간다는 사실이고, 수소나 전기차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수소가 옳다, 전기가 옳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매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새로운 내연기관을 안 쓰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산업 환경도 만들어서 둘을 우열 없이 경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오히려 관심을 가질 것은 동력 전달 장치를 뭘로 쓰든 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빨리 도입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일본의 아베 수상처럼 적어도 5년 내에는 대도시에 운행되는 버스의 대부분을 자율주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든가, 이런 식의 포괄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비로소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R&D 투자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그거는 기업만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레이더, 라이더, 뭐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차라리 목표를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정부로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죠?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또 마지막 한 분,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저 뒤에, 네, 학생에게. 네, 일단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못 여쭤봐서 그 질문 드리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또 탈북자들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전 시간 강의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질문을 해주셔서 마무리하는 질문과 답변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막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아마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북핵과도 연결이 됩니다. 인권이. 왜냐하면 북핵을 폐기하려면요 사찰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산속에 숨겼을지, 들판에 숨겼을지, 평양 시내의 건물에 숨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어디든지 뒤져볼 수 있는 사찰 권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북핵 폐기가 힘들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강제 수용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로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유엔에서 그 강제 수용소의 실태를 인권 고발을 하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용소가 아니에요. 북한의 수용소는 특정한 지역, 마을 단위가 됐든 거의 중소도시 규모 사이즈가 됐든 간에 울타리를 치고 철조망으로 주변을 경계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는 먹고 사는 걸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면 거기가 거의 생지옥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먹을 걸 충분히 주겠어요? 수용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일반 인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습니까? 따라서 그 안에서 온갖 인권 침해의 형태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폭행, 강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병 났는데 약이나 치료가 못 돼서 죽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국제사회에 거기를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런 정도의 인권 침해 사례가 지금 북한에서는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외국에서 들어온 사찰기관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뒤져볼 수 있게 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학생은 아마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도 핵 리스트 제출, 점검, 사찰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늘 북한 인권에 관한 꿀먹은 벙어리처럼 민주화 세력임을 자초하면서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그 연장선상에서 탈북자들까지 요즘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국면이 벌어지면서 한국의 남쪽의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액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국면에서 이야기 못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그러한 분노가 저런 청년들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 동의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 오늘 3시간 동안 정말 도전 끝장 3시간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창을 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위정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정말 선배로서 고민과 숙고가 들어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가 되었으니까요. 그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